아빠 뉴스 봤어요. 우리가 당첨됐다고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절반은 내 거라고. 수화기 너머로 내 딸 서아의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목소리는 절박하고도 탐욕스러웠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뻔뻔한 목소리가 내 귀를 후벼 파기 몇 주 전. 모든 것의 시작은 아버지의 날 저녁 식탁에서였다. 내 이름은 윤지훈, 65이다. 내 평생은 쇠와 땀, 그리고 기름 냄새와 함께였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는 이곳,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40년간 용접공으로 일했다.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배의 거대한 철판들을 이어붙이며 내 청춘과 건강을 바쳤다. 내 손은 망치처럼 투박하고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내 손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이 손으로 나는 죽은 아내 대신 홀로 딸 서아를 키워냈고 번듯하게 대학까지 보냈다. 그런 내 딸이 서울의 잘나가는 집안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다. 사돈댁은 거대한 건설사를 운영하는 소위 말하는 재벌 가문이었다. 나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나는 딸의 결혼식장에서 값비싼 양복을 빌려 입고 어색하게 웃으며 사돈인 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힘이 넘쳤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날을 핑계로 딸이 사돈 어른인 박 회장을 모시고 내 낡은 아파트를 찾아왔다. 좁은 골목길에 번쩍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멈춰 서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창문으로 구경을 할 정도였다. 아이고, 아버님,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박 회장을 맞았다. 그는 내 집 안을 훑어보며 값을 매기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아, 네가 이런 데서 자랐단 말이냐? 고생 많았겠구나.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모욕이었다. 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쓰던 낡은 식탁에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내 정성 가득한 음식 앞에서 박 회장은 거의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물 꾸러미를 꺼냈다. 아빠, 이거 아버지의 날 선물. 딸이 내민 것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바카스 한 상자였다. 피곤하실 때 드세요. 아, 그리고 이건 보너스. 딸은 상자 위에 로또 복권 한 장을 툭 하고 던져놓았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알아요? 이거 당첨되면 절반은 내 거. 알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 앞에 놓인 바카스 상자와 구겨진 복권 한 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40년의 희생에 대한 가치가 고작 이것뿐인가. 하지만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아는 자세를 고쳐 앉고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선물 상자를 박 회장 앞으로 공손하게 내밀었다. 상자는 최고급 한지로 포장되어 있었고 금색 놀이개가 달려 있었다. 아버님, 약소하지만 저희 부부의 성의입니다. 늘 저희 가족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공손하고 아첨에 가까웠다.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번쩍이는 골프 회원권 카드가 들어있었다. 울산 근교에서 가장 비싸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프레스티지 골프클럽의 VVIP 회원권이었다. 어림잡아도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터였다. 허허, 이거 아주 귀한 걸 구했구나. 박 회장의 얼굴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웃음꽃이 피었다. 그는 회원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윤서아, 네가 시집와서 사람 보는 눈이 높아졌어. 아비는 딸 하나는 참 잘 가르쳤어.
그 말에 서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라도 들은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심장이 뜨거운 쇳물에 댄 것처럼 아팠다. 내 딸은 제 아비의 자존심을 팔아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것이다. 저 골프 회원권, 저것은 분명 내 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날 밤 사돈과 딸이 돌아가고 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바카스 상자와 구겨진 로또 복권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대로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것은 내 딸이 준 선물이니까. 나는 복권을 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07 14 23 35조 4쥐. 그리고 보너스 번호 18.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이었다. 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서재의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나는 그날 밤 내 딸이 내게 준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희망도 행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고 모욕이었으며 그리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딸과 그리고 내 삶과 아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날이 지나고 며칠 동안 집 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딸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딸 또한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내 은희는 우리 부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내 눈치와 딸의 눈치를 번갈아 살필 뿐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다. 책을 읽는 것도 붓글씨를 쓰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내 딸이 던지고 간 그 모욕적인 말들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절반은 내 거, 알죠? 그것은 농담을 가장한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을 그저 당첨될지도 모르는 복권 한 장의 가치로 매겨버린 나는 식욕도 의욕도 모두 잃어버렸다. 40년간 쉼없이 돌아가던 내 인생의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멈춰 선 기분이었다. 사건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평일 오전에 터졌다. 디리리링. 거실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번호는 내가 평생을 거래해 온 동네 은행의 지점장 번호였다. 나와는 형님, 동생하며 지내는 막역한 사이였다. 여보세요, 김 지점장인가? 아, 형님, 잘 지내시죠? 점심은 하셨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쾌활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은행에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요. 다름이 아니라 김 지점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최근에 형님 퇴직금 통장에서 목돈이 좀 빠져나갔던데 혹시 어디 좋은 데 투자라도 하셨나 해서요. 제가 뭐 아는 건 없지만 요즘 하도 사기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목돈이라니 나는 돈 찾은 적 없네만. 네, 그러세요. 그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지난주 목요일에 2천만 원이 수표로 인출돼서 프레스티지 골프 클럽이라는 곳으로 송금되었던데요. 따님 성함으로 처리되었길래 저는 당연히 형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았죠. 2천만 원, 프레스티지 골프 클럽,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날, 내 딸이 시아버지에게 건넸던 바로 그 골프 회원권. 그것을 내 퇴직금으로 산 것이었다. 내 허락도 없이, 말 한마디 없이 내 평생이 담긴 돈을 훔쳐서 제 시아버지의 환심을 사는 데 쓴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형님 여보세요.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내가
내가 잠시 착각했나 보네. 그거 내가 쓰라고 한 돈 맞네. 신경 써줘서 고맙네. 김 지점장,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차마, 내 딸이 내 돈을 훔쳐갔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서랍을 열어 굳게 잠가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내 평생의 기록이 담긴 낡고 너덜너덜한 통장이었다. 한 달, 한 달, 땀 흘려 번 돈이 꼬박꼬박 찍혀 있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고, 딸을 키우고, 아내의 병원비를 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나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다. 2024년 X월 깨실 출금 10,000원 잔액 5조 555원. 내 40년의 세월 위에 마치 흉터처럼 선명하게 찍혀있는 그 숫자를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아버지의 삶 전체를 딸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짓밟은 것이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딸의 집으로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어 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딸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빠. 서아야. 내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지 딸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듯 했다. 네, 왜 그러세요? 아빠, 내 통장 좀 확인해봤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퇴직금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갔더구나. 내 이름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딸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아, 그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게 뭐 대수예요. 어차피 아빠는 쓰지도 않고 묵혀만 두는 돈이잖아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그 돈으로 박 회장님께 선물해 드렸어요. 그게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아빠, 이건 투자라고요. 투자. 딸의 목소리는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당당했다. 야, 내 박 회장님께 잘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빠의 그 낡은 아파트랑 얼마 안 되는 퇴직금보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가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해요. 아빠는 세상을 너무 몰라요. 그렇게 평생 공장에서 쇳가루만 마시고 사셨으니 뭘 아시겠어요. 평생 공장에서 쇳가루만 마시고 산 애비, 그것이 내 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할 말을 잃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딸의 투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세계의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낯선 존재의 선언이었다. 그래서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래서 내 아비의 평생은 내 시아버지 골프차에 한번 휘두르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냐?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그런 뜻이 맞아. 너는 네 아비를 내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 거야. 안 그러냐? 내 추궁에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은 침묵을 통한 가장 확실한 긍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창밖으로 내가 평생을 바친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보였다. 저 크레인처럼 나도 내 딸에게 든든하고 거대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딸은 그 버팀목을 갉아먹는 존벌레를 제 손으로 집 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었다.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두었던 그날의 로또 복권을 꺼냈다. 구겨진 종이 쪼가리. 어쩌면 내 딸의 눈에는 내 인생 전체가 이 복권 한 장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통장과 복권을 나란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2개의 종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내 땀의 기록과 내 딸의 경멸. 이제 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그곳을 찾아갔다. 그리고 내 평생의 거래 통장에서 내 딸 윤서아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나를 가족처럼 대하던 김지점장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내 요청을 처리해 주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나는 내 손으로 내 딸과의 연결고리 하나를 끊어냈다는 사실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딸에게 계좌에서 이름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비난할까? 나는 그저 내 작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금 묵묵히 내 시간을 견뎌낼 뿐이었다. 딸의 방역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하며 그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사건이 있고 이틀 뒤 이웃집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어이, 윤 영감, 혹시 따님이랑 무슨 일이 있었수? 어제 인터넷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던데. 사람들이 다 영감 얘기만 하더구먼. 인터넷 나는 스마트폰으로는 뉴스나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전부인 구시대의 늙은이였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씨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혀를 차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내 딸 서아의 페이스북 페이지였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맨 위에는 내 딸이 활짝 웃고 있는 프로필 사진 아래로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은 작년 내 생일에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딸은 내 팔짱을 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진 아래의 글은 그 행복한 순간을 배신하는 칼날 같은 내용이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제 아버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저는 진실을 말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서두부터 딸은 자신을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조선소에서 일하신 성실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변하는 걸까요? 은퇴 후 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도 강해지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의 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저희 가족에게 늘 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시아버님께 작은 선물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제가 가족의 돈으로 딴 사람을 챙겼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제가 수년간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열어두셨던 통장의 접근 권한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모습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부모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자식의 마음도 있는 것인데 저희 아버지는 당신의 세상에 갇혀 자식의 삶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이것은 소설이었다. 딸은 자신의 도둑질을 효도로 둔갑시켰고 나의 정당한 방어를 돈에 눈이 먼 노인의 이기심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딸은 교묘하게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모두 빼버리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단어들로만 문장을 엮어냈다. 그리고 그 글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서아야, 힘내. 어르신들이 가끔 너무 고집이 세시면 자식들이 힘들지. 우리가 다 이해해. 아버님이 너무 하시네요. 시댁에 잘하려는 딸의 마음을 그렇게 짓밟으시다니. 요즘 세상에 다들 그렇게 돕고 사는 거 아닌가요? 박 회장님 같은 분께 잘 보여서 나쁠 게 뭐람. 윤지훈 씨, 다시 봤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댓글은
우리 동네 통장의 아들이 쓴 것이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딸은 지금 나를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 작은 동네에서 파렴치한 늙은이로 만들고 있었다. 나의 명예와 자존심을 인터넷이라는 공개된 광장에서 조리돌림하고 있었다. 나는 박씨 아주머니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내 등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다.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돈만 아는 이기적인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내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평생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낯선 세계 페이스북이라는 곳에 접속했다. 딸의 이름으로 검색하자 그 문제의 글이 바로 나타났다. 좋아요는 수백 개로 늘어나 있었고 나를 비난하는 댓글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그 속에는 낯선 사람들의 동정 섞인 비난과 나를 아는 이웃들의 실망 섞인 질책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내 딸은 돈줄이 막히자 여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내 심장을 정확하게 겨누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들의 모습이 모두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아내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나는 내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던져두었던 구겨진 로또 복권을 꺼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던 바로 그 종이 쪼가리.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내 딸은 어쩌다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 나는 복권을 다시 서랍 안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울산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십자가처럼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솟아 있었다.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처럼 홀로 내 방 안에 갇혀 있었다. 세상은 온통 내 딸의 편인 것 같았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나는 그렇게 깊고 외로운 절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는 내 작은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나는 이미 자식의 돈을 탐내는 파렴치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쌓아몰린 나의 명예는 딸아이가 휘두른 몇 줄의 거짓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나를 향해 쏟아지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이웃들의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아내 은희는 억지로 내 입에 밥을 떠먹이려 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내와 나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나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내 삶은 완전히 멈춰섰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내는 이미 지쳐 잠이 들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다. 광고,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또 광고. 그러다 내 손가락이 무심코 멈춘 곳은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로또 추천 방송을 알리는 화면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다른 채널로 돌렸을 것이다. 내 인생에 그런 허황된 행운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마당에 다른 사람의 행운이라도 구경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화려한 옷을 입은 진행자가 기계에서 굴러나오는 숫자들을 하나씩 호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입니다. 7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숫자를 들었다. 두 번째 숫자 14번입니다. 세 번째 숫자
함에 3번, 익숙한 숫자들의 나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4번째, 35번, 5번째, 4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너스 번호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1등 당첨금이 무려 1,500억 원인데요.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보너스 번호는 18번입니다. 진행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07, 14, 23, 3조, 4릿. 그리고 보너스 번호 18. 머릿속에서 아주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아주 최근에 내가 이 숫자들을 본 적이 있다. 분명히 봤다. 어디였을까?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여보, 내 소란에 잠이 깬 아내가 놀라서 달려 나왔다. 나는 아내의 말에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종이 쪼가리, 내 딸이 내게 모욕처럼 던져주고 간 그 로또 복권. 그걸 어디에 두었더라. 나는 먼저 쓰레기통을 뒤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쓰레기통은 몇 번이나 비워졌다. 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혹시 내가 정말로 그걸 버렸나 아니야. 버리지 않았어. 분명히 어딘가에 두었어. 나는 서재로 달려갔다. 그리고 낡은 책상 서랍들을 미친 듯이 열어젖혔다. 낡은 영수증, 빛바랜 편지, 오래된 필기구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가장 아래쪽 서랍, 온갖 잡동사니들이 처박혀 있는 그곳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로또 복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복권을 펴서 아직도 텔레비전 화면에 떠 있는 당첨번호와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숫자 077 맞았다. 두 번째 14 맞았다. 세 번째 23 맞았다. 내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작은 숫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네 번째 35 맞았다. 다섯 번째 42 이것마저 맞았다. 이제 마지막 보너스 번호만 남았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복권의 마지막 숫자와 텔레비전 화면의 마지막 숫자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구겨진 복권 종이가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1,500억 원, 내 평생을 바쳐도, 아니, 다시 태어나 10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그 허황된 행운이 지금 내 손안에 있었다. 그것도 내 딸이 나를 모욕하기 위해 던져준 그 경멸의 증거를 통해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마른 헛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폭소가 되어 터져 나왔다. 나는 배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이 잔인하고도 완벽한 아이러니 앞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초월한 그런 허탈한 웃음이었다. 여보, 왜 그래요? 정신 차려요. 아내가 달려와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나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웃으며 울고 울며 웃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 쪼가리를 아내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여보, 나는 간신히 웃음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와 복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내린 가장 가혹하고도 달콤한 복수의 기회였다. 내 딸이 그토록 원했던 돈으로 내 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절호의 기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비난 앞에 숨어 지내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1,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성을 손에 쥔 이 게임의 왕이었다. 그날 밤
나와 아내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우리는 낡은 식탁에 마주 앉아 그 구겨진 로또 복권 한 장을 가운데 두고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1,500억 원. 그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숫자였다. 여보, 이거 진짜 맞는 거겠죠?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아내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복권 당첨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화면 속의 숫자와 우리 앞의 숫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일치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도 흥분도 없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간 듯한 아득하고 불안한 기분만이 감돌았다. 이 돈은 내 딸이 내게 던진 경멸의 대가였다. 이 돈은 어쩌면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불행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1,500억 원 로또 1등 당첨자가 바로 우리 동네 울산 동구의 한 작은 편의점에서 나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아직 당첨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네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로 들썩였다. 나는 혹시라도 소문이 새어나갈까봐 아내에게 입단속을 시키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 딸 서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했다. 하지만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영악했다. 그날 오후 요란한 택시 소리와 함께 딸 서아가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며칠 전까지 SNS에 슬픈 글을 올리며 동정을 구걸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탐욕스러운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우리가 당첨됐다고요. 딸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딸은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마치 처음부터 이 행운이 자신과 나의 공동 소유였다는 듯이 나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딸을 쳐다보았다. 내 앞에는 어젯밤부터 그 자리에 놓여있던 바로 그 로또 복권이 있었다. 세상에, 아빠, 이게 진짜였어. 서아는 복권을 발견하고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내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첨되면 절반은 제 거라고 했죠. 우리 약속한 거잖아요. 약속. 나는 그 뻔뻔한 단어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나를 모욕하기 위해 던져준 농담이 하룻밤 사이에 신성한 약속으로 둔갑해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을 조용히 내렸다. 그리고 내 옆자리를 가리켰다. 서아야,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내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에 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의기양양하게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건 네가 내게 준 선물이었다.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선물은 한번 준 사람의 손을 떠나면 더 이상 준 사람의 것이 아니지. 내 말에 서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네,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죠? 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다. 이 복권은 내 것이고 따라서 당첨금 1,500억 원 또한 온전히 내 것이다. 뭐라고요? 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빠, 제정신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절반은 내 거라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들었어. 증인도 있다고요.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일방적인 농담이었을 뿐이다. 농담이라고요. 이게 농담으로 보여요.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아빠,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소송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아빠가 불쌍한 딸의 행운을 가로챘다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요. 역시나 나는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네가 SNS에 올렸던 글처럼 말이냐. 내가 비꼬는 투로 말했다.
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늙은 아비가 효심 깊은 딸을 내쫓았다고 썼던 것처럼 내 말에 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딸은 더욱 뻔뻔하게 나왔다. 네, 맞아요. 아빠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평생 돈만 알고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와서 1,500억이라는 큰 돈이 생기니까 딸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으시겠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내 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이나 사랑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7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괴물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아야, 암투 담시간다니스타. 네가 정말로 원했던 게 처음부터 이 돈이었구나. 내 아비의 사랑도, 명예도, 자존심도 아니었다. 너는 그저 이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 그래서 네 아비를 전 국민 앞에서 파렴치 한으로 만들고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게야. 안 그러냐? 내 조용한 추궁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한번 해보자꾸나.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챙겨 나왔다. 어디 가시게요? 은행,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네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겠다. 아바, 더 이상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 네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역겨움을 느낀다.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너는 그저 내 돈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하이에나일 뿐이야.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딸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싸늘한 가을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이제 내 딸과 기나긴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1,500억 원이라는 거대하고도 저주받은 성벽을 사이에 두고 내가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딸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내 스마트폰은 불이 나기 시작했다. 딸 서아는 이제 대놓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새로운 글을 올렸다. 아버지가 제 복권을 훔쳐가셨습니다.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아버지를 위해 샀던 복권입니다. 당첨되면 꼭 나누자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500억이라는 거액의 당첨금 앞에서 아버지는 딸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셨습니다. 제가 제 몫을 달라고 하자 아버지는 변호사를 사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십니다. 이 세상에 자식의 행운을 가로채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돈이 탐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배신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 법이다. 딸의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나를 향한 비난의 여론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신문사 사회부 기자라며 내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나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나는 내 동네에서, 내 나라에서 딸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늙은이로 낙인 찍혔다.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법정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지만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기분이었다. 절망의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는 쏟아지는 악플들을 보며 쓴 소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또 욕설을 퍼붓는 전화일 것이라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다. 왠지 모를 기운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시오, 윤지훈 선생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설지만 깊고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소만 누구신지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박 회장의 형 되는 사람입니다. 박진우, 박 회장의 형. 나는 그제야 기억해냈다. 아버지의 날 저녁 식사 때 박 회장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점잖은 인상의 노인이었다. 그는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지만 나를 바라보던 그 고요하고 지적인 눈빛만은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있었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평생을 법조계에 몸담았던 존경받는 원로 법관 출신이라고 했다. 아, 예, 기억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무슨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우와 그 아이의 며느리 때문에 선생께서 겪고 계실 고통에 대해 제가 대신 사죄 드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전화와 예상치 못한 사과였다. 제가 지금 선생의 따님이 올린 글과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더군요. 진실이 저토록 쉽게 왜곡되고 한 사람의 명예가 이토록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산 사람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하지만 진실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인터넷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선생, 전화는 그것으로 끊겼다. 나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실이 힘을 잃어서는 안 되지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다시 지옥 같은 그 페이스북에 접속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내 딸의 페이지가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검색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페이지에 방금 막 올라온 새로운 글이 보였다. 박진우 전 대법관,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 글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울산 로또 당첨자 부녀 갈등에 대한 진실을 하나의 목격자로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논란의 시작이 되었던 그 아버지의 날 저녁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윤서아 양이 자신의 친부인 윤지훈 선생께는 편의점에서 파는 음료수 한 상자와 복권 한 장을 농담처럼 던져주던 그 모습을, 그리고 제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골프 회원권을 효심이라며 바치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말입니다. 윤서아 양이 주장하는 당첨금 분배 약속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었고 무례한 농담이었을 뿐입니다. 윤지훈 선생은 그 굴욕적인 순간에도 딸의 체면을 위해 묵묵히 미소를 지어 보이던 깊고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동생 박 회장의 오만방자함과 재수 씨가 될 뻔했던 윤서아 양의 탐욕스럽고 비윤리적인 행동에 깊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낍니다. 한 사람의 평생이 담긴 돈을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 SNS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여 아버지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는 법 이전에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지훈 선생은 피해자입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진실은 그가 자신의 딸에게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당했다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부디 더 이상 거짓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실의 편에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글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세상이 온통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가 나의 진실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다.
전직 대법관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그의 글을 퍼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내 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제 동정이 아닌 비난과 질책의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이었어. 완전 소름 돋네. 아버지를 저렇게 팔아먹다니 천벌받을 여자다. 박진우 전 대법관님이 직접 나섰으니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네. 나는 그 모든 것을 울면서 웃으면서 지켜보았다. 진실은 때로는 더디지만 결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아직 완전히 썩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박진우 전 대법관의 글이 올라온 이후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변해 있었다. 나를 향한 비난의 화살들은 이제 모두 내 딸 서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딸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성난 대중들의 질타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진실이 가장 권위 있는 목소리를 통해 나의 편이 되어주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서울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찾아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세례 속에서 나는 1,500억 원이라는 내 평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당첨금을 받았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젊은 기자가 물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대답을 담담하게 말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이 땅의 다른 아버지들처럼 저 역시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일에 바치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순간 내 딸 서아가 이 방송을 보고 있기를, 그리고 아주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느끼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울산의 내 작은 집으로 돌아왔다. 통장에는 내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의 거액이 찍혀 있었지만 내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먹고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며 하루를 보냈다. 돈이 나라는 사람을 바꾸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내 딸 서아였다. 하지만 딸의 모습은 내가 알던 그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다. 짙은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비싼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딸은 문이 열리자마자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그리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제발 이 못난 딸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말없이 무릎 꿇고 우는 딸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또 다른 연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딸의 울음소리에는 분명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딸을 일으켜 거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딸은 소파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아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와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딸이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평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잊고 있었어요. 제가 아빠 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어요. 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남편인 준호의 도박빚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것. 시댁에서는 재산을 한 푼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공격했던 SNS의 글들은 모두 준호가 시켜서 한 짓이었다는 것까지. 그 사람이 아빠를 그렇게 공격해야 아빠가 겁을 먹고 돈을 내놓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딸은 이제 모든 책임을 죽일 놈인 전 남편에게 돌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씁쓸했지만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제 그 사람이랑은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한 푼 못 받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빚더미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딸의 눈물이 다시금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딸은 내 앞에 놓인 나의 굳고 투박한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불쌍한 딸을 구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 없을게요. 정말이에요. 그것이 딸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긴 서론 끝에 마침내 등장한 본론. 나는 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물 젖은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나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탐욕의 불씨를 보았다. 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으로 내게 기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뿐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내 서재로 향했다. 나는 서랍 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와 도장을 꺼내왔다. 그것은 내가 딸의 이름으로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매달 꼬박꼬박 부어온 적금 통장이었다. 딸의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의 순수한 부정이 담긴 돈이었다. 나는 통장과 도장을 딸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내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다. 1,000만 원 조금 넘을 게다. 이걸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해보거라. 내 말에 딸의 울음이 뚝 멎었다. 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통장과 나를 번갈아 보았다. 1,000만 원이요. 아빠, 지금 장난하세요. 1,500억을 받으신 분이 지금 저한테 고작 1,000만 원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딸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까지의 애처로움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실망과 분노가 배어나왔다. 본색이 너무도 쉽게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서아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용서가 네 빚을 갚아주는 것은 아니다. 네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는 네 스스로 치러야만 한다. 그게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그냥 저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다. 부디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라. 딸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결국 아빠도 똑같네요. 돈 앞에서는 자식도 없는 거네요. 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통장을 내팽개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나를 경멸의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미련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 쿠앙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아내가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내팽개쳐진 통장을 주워들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내 딸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로서 내 딸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가르침을 오늘에야 비로소 전해준 것이었다. 내 딸 서아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나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그 아이는 2번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 풍문으로 딸이 결국 모든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으며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나는 굳이 딸을 찾아가지 않았다. 내가 지금 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일어설 마지막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는 넘어져 봐야 제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법이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거대한 행운을 어떻게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서울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고
평생 놀고 먹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내 평생의 땀과 내 딸의 눈물과 그리고 한 사람의 명예가 맞바꾼 이 돈을 그렇게 허무하게 흩날려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서울로 이사하는 대신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 울산에 남기로 했다. 그리고 내 꿈을 바로 이 땅 위에서 펼쳐보기로 했다. 나는 내 퇴직금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제외한 1,500억 원의 당첨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뒤 울산 동구의 낡은 공업지대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그곳은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하나는 윤지훈 장학재단이었다. 나는 내 이름을 따서 울산 지역의 저소득층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특히 내가 평생을 몸담았던 조선소 노동자들의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재단의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던 날, 나는 단상에 서서 내 옛 동료들의 얼굴과 그들의 자식들인 젊은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을 쇠를 깎고 불꽃을 다루며 살아온 무식한 노동자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래서 돈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먼저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장학금은 제가 가진 돈의 일부가 아니라 제가 흘렸던 땀의 전부입니다. 부디 이 땀의 가치를 잊지 마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자라주시길 바랍니다. 내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재단 건물 옆에 또 다른 공간, 그곳에는 내 평생의 꿈이 담긴 지훈 클래식 카 복원소가 문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낡은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좋아했다. 돈이 없어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내 손재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나는 그 재능을 살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우리나라의 낡은 클래식카들을 복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특히 내가 젊은 시절 첫 월급을 털어 샀던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현대포니, 나는 전국을 수소문해 녹슬고 버려진 포니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꿈을 가진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정비공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나의 복원소는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그 시절의 땀과 열정을 복원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었다. 우리는 몇 달에 걸쳐 마침내 첫 번째 포니를 완벽하게 복원해냈다. 갓 출고된 것처럼 반짝이는 하늘색 차체,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트, 시동을 걸자 부릉하고 40년 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울산의 해안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내가 평생을 일했던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소. 내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다. 저도요.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지금 당신 모습이 평생 본 모습 중에 제일 멋져요. 아내의 말에 나는 아이처럼 웃었다. 나는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다. 내게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새로운 꿈과 보람과 그리고 함께 나눌 이웃들이 생겼다. 내 딸 서아는 어쩌면 평생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내 딸의 딸이 자라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윤지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반짝이는 클래식카를 보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렴풋이 느끼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좋겠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나의 현재를, 나의 남은 생을, 내가 사랑하는 이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 바치기로 했다. 나는 보건소의 깨끗한 작업대 위에
그날의 로또 복권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다. 그것은 더 이상 경멸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스승이었다. 저녁 노을이 나의 작은 보건소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젊은 정비공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연장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다.